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들 나눠볼 겁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갈 길 바쁜데 또 파업. 자, 먼저 예고되어 있는 사항부터 한번 들어보죠. 내일부터입니다. 오는 5일부터 현대차 노조가 올 들어 10번째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차 파업을 또 방송으로 접하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또 눈살을 찌푸리는 네네.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또 부분 파업을 이어갑니다. 올 들어 벌써 10번째라고 하니까 한 달 걸로 한 번씩인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올해 임금 단협 협상이 타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부터는 5일에는 2시간 부분 파업을 하고요. 네. 그리고 6일부터 8일까지는 3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을 합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파업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협력, 하청업체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거든요. 결국은 해를 넘긴다 하더라도 타결은 될 것이고 네네. 또 사측이 또 노측이 요구하는 조건을 이제 일정 부분 또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강성 노조에 대한 무리한 파업이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사측은 왜 매번 끌어다니느냐라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내외 환경이 그다지 썩 좋지 않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사드 보복으로 이제 판매량이 급감했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통상 압박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 철강과 자동차 부분 가장 이제 미국이 이 주요 쟁점으로 꼽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현대차가 지금 인단협을 매년 주장하라면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네. 수조원대 그리고 지난해만 하더라도 차상 최장기 24일 이상의 파업을 하면서 수조원대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이익의 몇 퍼센트를 달라라는 네네. 이제 굉장히 무리한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현대차 노조원들의 평균 연봉을 보게 되면 1인당 평균 9,4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글로벌 1, 2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요타나 이 폭스바겐의 경우에는 8천만 원을 밑돕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이 노사가 특히나 이제 올해 임단협 협상을 또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길 수도 있다라는 또 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또 다른 아주 안 좋은 기록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1인당 그 9,400만 원의 금액을 받아간다는 것 때문에 귀족 노조다 이런 여러 가지들 비판적인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 노측이 제시한 그 근로 시간을 보면요. 또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동안 근로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근로자들만, 노조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사안만 먼저 보면요. 현대차 노조에서는 그 무엇을 요구하고 있길래 사측에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사측에서는 그러면 현대차 노조에게 그건 못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해드릴게요 라고 하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절충점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뭡니까? 근데 사실 올해 노조 요구사항을 보면 사실 지난해나 예년과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네. 주요 내용이 기본급 15만 4,800원 인상이고 성과급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지급해달라. 네. 4차 산업혁명 및 자동차 산업 발전에 따른 고용보장 합의서를 체결해달라. 정년 연장해달라. 해고자 복직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주류인데요. 네네. 사실 기본급이 많이 오르게 되면 최근에 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그 노조 측에 유리한 판결하고 있듯이 사측의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 해마다 이 정도 올리게 되면 회사 망하죠. 그래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수준인 것 같고요. 성과급의 30%를 지난해 단기 순이익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도 지나친 이야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단기 손실이 나면은 직원들 급여를 반납할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이익이 많이 나면 유보를 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해야 되고 주주들에게도 배당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쓰임이 많은데 네네. 아니면 차제에 이렇게 PS 프라핏 쉐어링 돼서 확실한 어떤 제도를 만들든지 네네. 그냥 그때 이익이 많이 날 때는 더 많이 달라고 그러고 안 날 때는 이런 것들 네. 또 좀 말이 안 되고요. 고용보장은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1997년에 IMF 때 대량 해고가 됐어요. 그래서 네네. 보면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강성화된 데는 IMF 이후에 노사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어 때문이라는데 그때 어떤 사측에 느꼈던 배신감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네네. 강성 노조로 나섰다고 하는 것이고요. 정년 연장 이슈는
사실은 이건 사회 전체적인 법제도와 연계돼야지 특정 네네. 회사만 이 정년 연장을 해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해고자 복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범법 행위를 한 직원들에게 그 무조건 복직해 줄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면 저도 기업체에 있을 때 임금 협상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네네. 이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노사가 협의를 하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정말 노동자 가져오는 마지막 카드거든요. 네네. 근데 현대자동차는 마지막 카드가 항상 보면 첫 번째 카드입니다. 파업부터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쓸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 사육자 측에서 참 답답한 노릇이고 정말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 이해관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파업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서 노조가 채택해 주시기를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 간절히 한번 기원을 해봅니다.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그 파업을 너무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뭐 저희가 근데 어떤 법적으로 규정된 파업은 몇 번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으니까요. 그렇죠. 뭐 이게 많다 적다를 지금 여기서 논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당장 현대차가 처한 현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코나라는 신모델, 소형 SUV 그래도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가기 위해서 신형 SUV를 내놨는데 여기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게 좀 걱정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럼 뭐 아시는 대로 아까 저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부진한데 네. 중국은 사도 보복도 있지만 현대차 자동차 자체의 그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네네. 세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SUV가 대세고 또 소형 SUV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네. 현대차가 그걸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부진하고 중국 시장에서는 게다가 사드 보복까지 겹쳤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코나를 생산하는데 지금 원래 이제 1공장의 12 생산 라인에서 이제 생산을 11 생산 라인에서 하기로 했는데 네네. 악센트를 생산하던 12 악센트가 잘 팔리지 않으니까 네네. 12 공장까지 확대하자 그랬더니 노조가 그 노조 측과 사측이 충분히 협의가 안 된 상황이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사측이 강행을 하니까 네. 생산 라인을 뭐 체인을 몸을 감고 노동자들이 버티고 그렇죠. 34시간 동안 파업을 했다는 건데 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노동자들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노동자들이 이렇게 파업을 한 빌미를 준 건 사측이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코나가 생산이 잘 되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충분히 설득을 하고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생산이 추가됨으로써 회사에 어떤 이익이 있고 하는 것을 그래서 같이 나중에 임금 협상에도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설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팔리니까 네네. 생산 많이 해야 되겠다. 분명히 그 노조 이야기를 들어보면 협의가 불충분했던 점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데 현대차가 지금 사실은 정말 기울고 있습니다. 네네. 잠깐 회복의 기미가 뭐 하반기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라든지 생산량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히트 차종이 나왔을 때 노사가 합심을 해서 빨리 이 부분의 판매량을 늘리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이번에 제시한 안을 보면요. 일단 현대차 노조 측에서는 기본급을 15만 4천 원 인상해달라고 했고요. 반대쪽에 이제 회사 쪽에서는 기본급은 한 4만 원밖에 인상시켜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그 기본급만 봤을 때는 거의 한 11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결국 그 회사에서 들어주는 것들은 지금까지의 그 파업이라든지 아니면 협의를 봤을 때 지금까지 그런 보면은 결국 들어주는 것은 회사 측의 요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임금 인상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거기에서 이제 절충점은 좀 있긴 하지만요. 그렇죠. 노사 협상이라는 게 임단협이라는 게 네네. 일단은 협상이라는 말이 네네. 니고시에이션 양측의 주장을 접점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올해 임단협 사실은 내년 임단협을 준비해야 될 시기거든요. 네네. 2018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매년 반복됐던 건데 사실 사측이 늘 끌려다녔어요. 여기 가장 우리나라에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 안 되는 사업장이 자동차 노조예요. 네네. 여기는 늘 철저하게 노조의 파업의 경우에 노조에 끌려다니면서 원하는 것을 다 해줬죠. 굴복해서 돈 더 주고 덤으로 인센티브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마한데 그 돈을 차값에 전이시킨다든가 네네. 덤터기를 쓴다든가 아니면 하도급 업체에 압박하면서 보존해왔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후진적인 노사 관계가 오히려 이 노동 생산성을 갉아먹고 있다. 이 국제적 이제 망신거리로 전락해 버렸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세계 경영 연구원에 평가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늘 꼴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노사 관계입니다. 노사 관계. 그리고 지금 그동안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수출 성장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 네네. 양대 그룹이었는데 어느 순간 현대차가 빠지고 SK 하이닉스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50%예요. 네. 1,000원어치 물건 팔아서 500원 이윤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기업도
사실은 영업이익률의 절반은 주주 환원, 네. 배당을 통해서 나가지 임금을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현대차의 경우에는 파업에 대한 피해액이 늘고 있고 지금 환율도 좋지 않아요. 네네. 환율도 연초에 1,200원대였던 환율이 지금 1,080원이 깨지고 있어요. 10% 이상. 차의 경우에는 지금 해외 생산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10원만 이 환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수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환차손이 네. 발생하는 네. 상황인데 이처럼 지금 글로벌 경제 환경 그리고 모든 여건이 지금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지금 그리고 과도기로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이제 내연 기관의 경우는 거의 포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 3년 이내에 전부 다 자율주행을 겸비한 뭐 전기차든 수소차든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사양을 내놓아야 되고 신기술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뒤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은 올해 5%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게 과연 기업이 없는 가운데 과연 이 근로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노사 양측이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렇게 늘상 6년 동안 파업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해외 생산 비중이 7대 네네. 3 정도로 압도적으로 해외가 많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강경 노사 때문에 노조 때문에 워낙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빚어지니 그러면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해외에 나가면 훨씬 더 생산 차질 없이 생산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물론 지금까지의 이야기의 어떤 뉘앙스만 보자면은 이 노조가 좀 많이 잘못을 하고 있다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워낙 임금 구조가 지금 현재 현대차의 노조는 기본급이 낮고 성과급과 그리고 실제 일을 해야만이 그 초과 근무를 해야만이 자신의 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 임금 구조를 좀 변경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의 목소리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요 그 얘기를 더 하기보다는요 이런 와중에 그 글로벌 증권사에서 좀 다른 평가를 내놓은 것 같아서요. 삼성전자의 투자 의견은 최근에 하향 조정했던 이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파업까지도 매번 연례 행사처럼 하고 있고 또 이번 임단협을 또 내년으로 넘길 수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이게 현대차 노조의 네네. 연례적인 파업은 그 상수라고 보는 거죠. 더 이상 나빠진 상황은 아니고 변수가 아니다. 변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면 오히려 그 파업의 질은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무기한 막 농성 파업했는데 지금 날짜를 정하고 시간제 파업을 하거든요. 네네. 뭐 그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비하면은 그나마 예측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건 굳이 뭐 이런 말 해도 좀 진일보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글로벌 정권사가 현대차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 것은 단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아시는 네네. 대로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네네. 미국에서 13%, 중국에서 34% 매출이 감소했는데 다행히 하반기 이후에는 그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아까 네네. 말씀드린 뭐 코나라든지 그런 글로벌 추세에 좀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현대차의 실적과 주가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네네. 정권사에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현대차의 미래를 밝게 보지 않습니다. 네. 우리 이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벌써 내연 자동차 시대는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 다들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전기 자동차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는 글로벌 리더들보다 한 5년 이상 뒤떨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미국 아리조나에서는 그 구글이 네네. 웨이모라는 차량을 가지고 완전 주행 자동차에 성공했었어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 네. 그래서 과거에는 앞좌석에 누가 보조가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앞좌석에 아무도 앉지 않고 뒷좌석에만 사람들이 앉아서 주행하는 그걸 지금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자율주행 자동차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네. 현대자동차는 지금 뭐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무슨 그 거리 뭐 조정하는 그런 정도, 네네. 그 크루즈 컨트롤 정도 네. 아주 그 지금 기술력이 뒤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고요. 또 그 신환경 자동차도 전기차가 대세를 이룰 거라는데 현대차는 지금 전기차에 대한 기술이 축적된 것이 별로 없고요. 네네. 주로 수소 자동차에 지금 많이 지금 개발을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소 자동차는 많은 전문가들이 당분간 좀 상용화되기 힘들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 본다면은 현대자동차는 당장 지금 5년, 10년 뒤에 먹고 네네. 살 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은 현대자동차가 이류 기업으로 전락하는 네네. 것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가 워낙 국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들의 노사 관계가 굉장히 큰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들이 만약에 노사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대타협의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면 그 영향은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작은 기업들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될 겁니다. 모쪼록 좀 절충점을 잘 찾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자, 이제 올해에는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를 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 좀 있을 텐데 이 기대감 갖고 계시던 분들은 꽤 오래됐어요. 한 몇 년 되신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3만 달러의 벽을 넘질 못해서요. 시장님. 맞습니다. 지난 2016년이었죠. 네. 2016년이었으니까 거의 이제 11년째 2만 달러의 어떤 시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3만 달러에 굉장히 이제 절실하게 원하느냐? 이 3만 달러가 네.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라는 진입 문턱과 같은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명 이 덩치로 보면 우리나라의 GDP 규모를 보게 되면 세계에서 11번째. 네. 지난해 기준 11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3만 달러를 돌파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한 기업은 세계적으로 27개 국가가 있어요. 네. 우리는 아직 27위 안에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지난 3분기였죠. 3분기 일단 속보치에서 잠정치가 발표됐는데 1.5%,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니까 한국은행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29,500달러 선이 되겠지만 네네. 내년에는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3% 성장을 하게 되면 내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 돌파가 유력시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앞서서 국회 예산처도 이제 비슷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내년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만 1,000달러가 조금 넘을 것이다라는 이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소한 이제 경제적인 네. 수치만을 놓고 보면 선진국 대열, 반열에 접어들었다라는 건데 사실 그러나 이제 체감하기는 이제 서민들이 체감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일자리며 그리고 소비며 가계부채며 이런 것이 이제 워낙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렇죠. 있어서 선뜻 내가 정말 3만 달러라고 하면 1인당 연봉이 3,3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2인 가구라면 6,600, 3인 가구라면 적어도 1억 정도를 벌어야 되는데 이걸 충족시키는 가구가 많을 것인가? 이건 되새겨볼 일입니다. 그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연봉이 이제 3천만 원 넘었는데 나는 이제 3만 달러에 도달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1인당 국민소득이라서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억 2천에서 1억 3천은 넘어야지 이제 3만 달러에 도달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정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래도 소득이 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3만 달러를 도달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을 때는 분명 그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7,500불이었습니다. 네. 3만 달러 되려면 이제 8.8% 성장해야 되는데 경제가 올해 한 3.3 내지 3.4% 정도 성장하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GNP 디플레이트 뭐 일종의 물가죠. 3.5% 이상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3만 달러 올해는 물론 4분기 실적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그리고 3분기가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0.1% 늘어난 1.5% 성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잘하면 3만 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29,500불에서 3만 불 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네네. 싶은데 사실 뭐 3만 불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지만 상징적으로 선진국 문턱에 올라갔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다만 1인당 GDP라고 하는 것은 전체 나라의 생산을 국민 숫자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벌고 있다는 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성장도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정부 부분에 기업 부분이 큰 부분이고 그래서 보면 대기업들은 지금 이익이 많이 살찌고 있는데 네네. 그만큼 그러면 민간들에게 가계에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가계 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소득 3만 불이 국민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가져두는 그런 개인적인 혜택을 주느냐 그건 조금 딴 이야기예요. 그러나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3만 불 되고 아까 27개 나라를 하시면 사실 27개 나라들이 대부분 조그만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네네. 웬만큼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 중에서는 한국이 그래도 3만 불 넘는 나라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이 이제 당당히 선진국에 올라갔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근거로서는 뭐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근데 당장 내 소득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 상징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이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득도 포함되지만 국민들의 소득도 포함되지만 거기는 정부의 소득과 그리고 기업의 소득이 함께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부 소득과 기업 소득을 빼게 된다면 3만 달러, 내 연봉은 3만 달러
참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렇게 갑자기 이제 8에서 거의 10% 가까운 이제 소득의 신장률을 보이는 이 이면에는 네네. 환율도 한마디 했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달러당 1,200원대였는데 네네. 지금 1,080원이 떨어지니까 돈 가치가 확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환율이 계속이 되면 더 빨라지겠죠. 달성 시기는. 네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1인당 GDP가 3만 달러, 1인당 기준 한 3,300만 원 벌었느냐를 따져놓고 봐서 이렇게 갭이 생기는 건 두 가지 네네. 요인입니다. 하나는 정말 수출하고 정부 재정의 역할로 국가와 기업의 몫은 퍼졌지만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파이는 적어졌다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이제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격차가 너무 심해서 억대 연봉자들은 거의 뭐 두 자릿수 가까이 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월 150만 원 못 버는 자영업자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게 전혀 체감을 안 오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체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장님, 그러면은 뭘 봐야 될까요? 국민들이 주머니가 좀 두둑해졌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일단 가처분 소득은 많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가처분 소득 가운데 일정 부분을 또 저축을 할 테니까 저축률 같은 걸 보면은 좀 국민들의 지머니가 어떻다 이걸 알 수 있을까요?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저축률이 올라가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자본이 은행으로 들어간 자본이 다시 생산적인 부분, 네네. 투자나 이 생산적인 부분에 쓰일 수 있어요. 근데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을 많이 늘고 있다는 건 소비를 줄인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마른 수건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네네. 아직도 저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지금 이 3분기 총 저축률을 보게 되면 36.9%로서 오히려 전분기 대비 높아져서 외환위기 당시가 한 37.2%였으니까 네. 19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이 얘기는 국민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렸다는 건데 소비를 줄이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내수가 좋지 않다는 걸 반영하기 때문에 네. 이게 가계 소비, 기업 투자가 줄면 당연히 뭐 저축은 늘어나게 되는 경제에는 조금 활력을 떨어뜨린 요인입니다. 교수님,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내년 경기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저축은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네. 내가 원래 쓸 돈까지 아껴서 저축을 하고 있는 것이니 내수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경기가 물론 수출은 계속 잘 될 수도 있겠지만요. 내수에서 네. 부족한 그래서 부분 때문에 좀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는 내년에도 세계 경제는 좋을 것이다. 네네. 그리고 그래서 수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특히 최근에 뭐 일부긴 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이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중국발 상시 훈풍도 불 것이다. 그런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3고 시대입니다. 네. 금리, 환율, 유가. 그래서 특히 우리 시민들은 금리랑 유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질 소득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또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원하는 데서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환율 상승과 아울러서 미국발, 중국발은 훈풍이 부는데 미국발 그 무역 압박가 내년부터 더 심해질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내년에도 경제는 성장을 하겠지만 올해만큼은 아니지 않겠는가. 올해는 저는 한 3.34% 정도 가능하다 보는데 내년에 3% 성장 빠듯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지난번에 뭐 금리를 올렸습니다만은 내년 금리 인하 속도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경제 특히 가계 부분의 성장 추세를 봐서 너무 급하게는 안 올렸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경기가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그 사실, 그 전망에 이견을 다시는 분들은 없겠지만요. 그렇게 수출로 해서 벌게 된 돈을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좀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좀 모쪼록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준비해 본 겁니다. 자, 오늘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함께 하시죠.